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전자제품을 만드는 한 회사가 경영 악화로 인해서 문을 닫게 됐는데요. 경기가 어려울 때는 폐업하는 회사는 여럿 생기겠지만 이 회사는 조금 더 특별함이 있었던 곳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기업이기에 그렇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이 직업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난 1989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근로사업장. 한때는 직원이 200명에 달했지만 현재는 40여 명만이 남아 있었고 그마저도 월급을 제대로 주지 못하던 상황. 결국 정립전자는 폐업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공공기관에 제품을 공급하고 지자체 보조금도 받고 착한 소비 캠페인 또 삼성전자의 지원을 받았어도 결국 이 회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급변하는 산업 환경 또 자동화 설비를 앞세운 무한 경쟁 속에서 전 경영진의 횡령, 마스크 사업 등의 투자 실패가 겹치면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정립전자 직원들이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그리고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만 착한 기업, 착한 소비, 따뜻한 마음만으로는 기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냉혹한 현실 앞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4월 6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Y스트릿 이대호 편집장입니다. 정말 냉혹한 자본주의의 현실로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오늘 보내드릴 경제상식 퀴즈도 약간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퀴즈 바로 내드릴게요. 이제 나이스 평가 정보, 코리아 크레딧 뷰로, SCI 평가 정보 등 이런 신용평가 회사에 개인 신용평가 대응권이라는 게 생깁니다. 어디 응모권은 아니고요. 쉽게 말해서 대출이나 연체 이런 게 나의 신용평가에 얼마의 비중으로 어떻게 반영됐는지 내가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고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거 지워주세요. 이거 다시 한번 뽑아봐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대응권이라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팩스나 이메일로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신용평가사 홈페이지 또 애플리케이션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의 퀴즈는 바로 이것 점수인데요.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한 점수. 땡땡땡땡 네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과거에는 신용 등급이라고 많이 불렀는데 그 등급제는 폐지됐고 이제는 1000점 만점 이렇게 세분화해서 점수화되고 있죠.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한 점수 네 글자입니다. 거의 다 알려드렸죠. 자, 정답 또는 재미난 오답도 환영합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제가 오늘 많이 불러드릴 텐데 그리고 KBS 콩의 아이디 닉네임도 제가 많이 불러드리겠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커피 쿠폰이 다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신용조정 신청 이거 아니고요. 벌써 오답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2804님 마음이 급하셨습니다. 신용 지읒까지만 쓰고 보내주셨네. 2804님 마음은 급했지만 커피 쿠폰으로 갑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이어서 이렇게 많이 쏘는 건 아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실시간 방송 상황 KBS 콩 또 스튜디오 상황은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뉴스 고란 경제전문기자 그리고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고란 기자 아이템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한국 콘텐츠를 삭제한다던 누누TV가요. 넷플릭스 길복슨 공개 하루 만에 올렸습니다. 이 정부가 누누TV 매일 차단에 나섰지만요. 사실 다른 데서 보면 돼라는 풍선 효과에 피해 규모가 5조 원대 육박한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KT 소식인데요. 이 KT가 경영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주요 주주의 추천을 받아서 TF를 구성, CEO를 뽑는다라고 하는데요. 대주주 영향력 강화에 소액 주주들 목소리가 배제될까 우려됩니다.
네. 나수지 기자 아이템은요? 네, 미국이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 뭐 2차 전지나 반도체 분야에서 다양한 규제 내놓고 있죠. 그래서 중국이 여기에 맞서서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이 고성능 자석 수출을 금지하는 걸 검토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없는지 살펴보고요. 일본 네. 죄송합니다. 일본 거래소가 상장 기업들한테 왜 이렇게 주가가 싼 거냐, 이거 어떻게 주가 올릴 거냐 계획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거래소는 사실 주식 거래 중개하는 곳인데 그렇죠. 직접 이런 요구를 한 건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일본 증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것도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자, 고란 기자 아이템부터 들어볼게요. 일단은 OTT 서비스. 이제는 인터넷, 뭐 스마트폰으로 드라마나 예능 많이들 이걸로 보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불법 콘텐츠 유통. 네. 참 심각하죠. 네, 이 대표적으로 누누 TV라는 게 있는데요. 네. 제가 이걸 말할 때마다 이거 홍보해 주나 싶기도 한데 아무튼 그렇죠. 네, 말하겠습니다. 그것도 좀, 네. 21년도에 개설됐고요. 도미니카 공화국에 서버를 두고 있다라고 해요. 국내 유료 OTT 신작 콘텐츠 공개되는 즉시 스트리밍합니다. 갖고 있는 거 드라마, 영화 불법으로 업로드하기도 하고요. 방송, 영화, OTT 분야 관계자들이 모여서 영상 저작권 보호 협의체라는 걸 만들었어요. 여기서 봤더니 누누 TV가 개설된 후 지난달까지 조회수가 총 18억 회 이상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 월간 활성 이용자 수도 1,000만 명 이상으로 추산이 돼서 이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국내 OTT보다 방문자 수가 많답니다. 아유. 네, 이 조회수를요 OTT 구독료 가운데 비교적 저렴한 2,750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곱하기 하면 피해액이 최소 4조 9천억 추산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협의체는 지난달에 사실 누누 TV를 형사 고소했습니다. 네. 그래서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경찰 수사가 진행되니까 지난달 말에 누누 TV가 그러면 우리 한국 OTT 콘텐츠 모두 삭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일부만 지웠을 뿐이고요. 여전히 유통이 되고 있고 우회적으로 볼 수 있는 길도 여전히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접속 못하게 하려고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효과는 있나요? 어때요? 이게 어쨌든 불법 콘텐츠 대응기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예요. 네. 여기서 이제 URL 인터넷 주소를 차단을 시도합니다. 그러면 누누TV는 수시로 도메인을 바꾸면서 운영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이 사이트 주소를 예를 들어서 누누TV 1, 누누TV 23, 누누TV 33 이렇게 바꿉니다.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서 누누TV를 입력하면요. 사용자들이 누누TV가 옮긴 주소를 찾으려고 했던 흔적이 누누TV 우회, 누누TV 평생 접속 이런 식으로 연관 검색으로 표시가 된다라고 해요. 이 방통위는 21년 10월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0회에 걸쳐서 접속 차단 조치를 시켰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주소를 우회하며 운영을 지속했어요. 게다가 아까 제가 서버가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다라고 네. 했잖아요. 이 단속도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과기정통부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부터 한국전파진흥협회와 사업자들과 합동 체계를 구축해서 이 주기적으로 누누TV URL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누누TV에 대한 접속 차단 방침 역시 기존에는 주 1회였거든요. 이걸 주 2회로 바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게 근절이 안 되니까 이 다음 주부터는 하루에 한 번씩 URL 차단이 가능하도록 행정 조치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근데 계속 쫓아가면 도망가고 쫓아가면 도망가고 맞아요. 다른 길로 도망가고 이건데 이걸 근본적으로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 참 없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은 게요. 현재로선. 이 관련 법령이나 협약을 맺어가지고 전 세계 정부가 일시에 나서서 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동시다발적으로 근절해야 된다. 라는 움직임이 없는 한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힘든데요. 사실 전 세계 정부가 동시에 나선다. 이건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일이죠. 쉽지 않죠. 네, 그래서 누누TV에 대해서 대응하면 게다가 누누TV와 비슷한 불법 콘텐츠 사이트가 여러 곳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여러 곳에서 여전히 불법으로 유료 콘텐츠를 제공하고요. 이용자들은 한 곳이 안 되면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이른바 이제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누누TV 막아도 대체제가 끊임없이 생겨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회 URL 차단하고 누누TV에 대한 단속 강화한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이 누누TV 운영자 한 명 잡고 끝낼 게 아니라 네. 수입원 자체를 막아야 된다. 그래야 되는데.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 여기 그러면 공짜로 콘텐츠 제공하면 도대체 돈은 어디서 버냐 싶으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사이트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너무 광고가 많아. 주로 어떤 광고냐? 도박, 그렇죠. 음란물 광고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아예 요 광고 자체를 차단해서 돈줄을 막는 게 방법이다라고 하는데 요 광고를 차단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이 광고한 주체가 또 어딘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또 해외에 서버를 둔 맞습니다. 불법 업체들. 맞습니다. 아울러서 일단 정부도요. 지적재산권 보호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별도 태스크포스 구성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국회에서는 특정 서비스를 통해서 해외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들도 접속 차단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처벌을 강조하는데요. 네. 일단 어쨌든 운영자를 붙잡아서 처벌하는 게 중요하다. 반드시 처벌한다라는 선례를 보여줘야지 다른 불법 콘텐츠 사이트 운영자도 경각심을 갖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약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이용자분들 역시 이 불법 콘텐츠 사이트를 내가 이용을 하게 되면 내가 앞으로 볼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 생산은 내가 막는 꼴이다라고 조금 그냥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만 아니면 돼. 약간 이런 생각을 좀 버리셨으면. 이게 경각심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이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URL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저작권법 침해 네.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단순하게 시청만 하는 게 과연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요거는 아직까지 해석들이 좀 엇갈리긴 하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왜 다운로드 받으면 불법이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스트리밍을 할 때도 일시적으로 다운로드된 상태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다운로드로 간주를 한다라고 그게 합니다. PC나 이런 데 캐시 메모리로 잠깐 남는다고 해서 네네. 그거를 근거로 이걸 본 사람도 처벌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주장들도 일각에선 있겠더라고요. 예, 나수지 기자 마이크 네. 넘겨드립니다. 어떤 소식이죠? 네. 이 중국이 전기차 핵심 부품의 수출을 이제 금지하려는 걸 검토한다라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 전기차나 풍력 발전기 모터에 들어가는 자석이 있습니다. 네. 이걸 중국 밖으로 수출하는 걸 막는 걸 이제 검토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중국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 미국과 일본의 움직임에 좀 대응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전기차나 반도체 같은 핵심 미래 산업에 속한 외국 기업들 다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있죠. 네. 그래서 뭐 현지에서 생산하는 전기차한테만 보조금을 주던지 아니면 주요 반도체 장비는 중국으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대표적인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일본도 오늘 7월부터는 중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막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했는데 지난 4일 밤에는요. 일본이 중국과 일본의 반도체 산업혁명을 인위적으로 막는다라고 한다면 중국도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입장문을 발표를 했고 심지어는 조금 더 강하게 뭐라고 일본을 겨녀서 얘기를 했냐면 과거에는 미국이 일본의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 압박을 가해서 일본이 힘들지 않았냐. 네. 그런데 왜 너희가 겪었던 고통을 또 똑같이 중국들한테 되풀이하느냐. 왜 미국 편에 앞장서서 중국을 괴롭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까지 중국의 견제에 나서면서 여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자기의 나라에서 나오는 핵심 부품 수출을 안 하겠다라고 맞불을 놓은 거죠. 말 그대로 맞불을 놓은 거네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히토류를 다시 한번 중국이 무기화하는 건데 네. 자석에 가장 많이 쓰인다고 하고 또 이게 전기차의 핵심 부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품일까요? 네, 이게 저도 이번에 찾아보니까 안 들어가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수출 금지하겠다고 나선 자석이 이 히토류 그러니까 굉장히 희귀한 광물을 이용한 고성능 자석인데 네. 이 자석은 N극과 S극이 있어서 다른 극끼리는 붙으려고 하고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고 네. 이러면서 이 모터가 돌아가는데 자석이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자석의 힘이 강하고 이 힘이 오래 유지될수록 모터의 성능을 좌우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다양한 가전제품 그러니까 모터가 들어가는 거에는 다 쓰입니다. 뭐 대표적인 게 전기차, 항공기, 로봇 그리고 일상적으로는 에어컨 이런 생활 가전에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히토류 자석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히토류 자석에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중국이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히토류 자석의 대략 한 90%가량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10%는 일본이지만 중국의 가격 경쟁력에 밀려서 점점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히토류 자석 수출을 막는다라고 하면 당장의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미국, 유럽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거 좀 걱정해야 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도 히토류 자석 대부분인 90%, 그러니까 전체 시장 점유율이 한 90% 정도 되니까요, 중국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사오고 있어서 이 조치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자석을 만드는 기술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 히토류 전체 히토류 한 60%가 중국에 많이 매장돼 있고 또 히토류를 가공하려면 그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굉장히 심해서 이걸 가공하는 공장들도 중국에 대부분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히토류 관련 생산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상황이어서 한국 기업들도 예전부터 뭐 호주나 베트남에서 히토류를 들어와서 조금 더 다양하게 조달을 해보자라는 노력을 해오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인건비 문제나 또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워낙 중국이 주도권을 쥐고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는 광물들이 많아서 이 중국이 자원을 무기화하려는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많습니다. 자, 고란 기자 아까 이야기해줬던 아이템 KT. KT는 지금 사장 후보자들이 연달아서 계속 물러났는데 네. 이제 좀 경영 정상화 좀 시동을 걸었다고 하죠? 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KT 관련돼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그 뉴 거버넌스 태스크 포스 여기 이 TF가 아마 중심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 TF가 이제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이 구성 멤버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아마 대표이사를 뽑기 때문에요. 이 구성 멤버를 누구로 하냐? 국민연금, 현대차 등 대주주들이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 로 네. 구성이 됩니다. KT가 어제 지분율 1% 이상인 국내 주요 주주들 대상으로 TF에 포함시킬 전문가를 추천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각 주주는 최대 2명 전문가 추천할 수 있고요. 주주 추천은 12일까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이사회를 구성하는데 누구를 넣느냐를 핵심인 TF거든요. 그 TF를 누구로 넣느냐가 주요 주주가 추천한 인물이다라는 겁니다. 현재 KT 지분 1% 이상을 보유한 기업은 국내외 총 17곳이고요. 이 KT는 주요 주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배구조 개선하고 이를 통해서 소유 분산 기업 지배구조의 모범 사례를 구축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추천 기준은 뭐 관련 전문가나 뭐 지배구조 관련 전문기관 경력자 등인데요. 이 기준에 따라서 최종 5명 안팎 전문가 확정할 계획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ETF가 사실상 사회이사 선출부터 대표이사 선정 과정까지 전반적인 정상화 단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러니까 당연히 주요 주주의 영향력이 커지겠죠. 주요 주주가 누구냐? 국민연금공단, 현대차그룹, 신한은행 등이 네. 꼽힙니다. 여기에 뭐 TF의 내부 인사도 들어가지만 이 내부 인사들은 그냥 조력자 역할에 그칠 계획이고요. 이 TF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이사 선임 절차, 이사회 역할 구정하고 지배구조 발전 방향 등 점검하고 아무튼 앞으로의 KT의 지배구조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TF를 주요 주주가 추천한 인물로 구성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주요 주주라 하더라도 대부분 단자릿수입니다. 지분율로 보면. 맞습니다. 근데 오히려 소액 주주들을 다 뭉쳐 놓으면 그보다 지분율이 더 클 수 맞아요. 있거든요. 그럼 소액 주주들은 여기 참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합니다. 못 하나요? 불만이에요. 예.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어쨌든 단일 조직이 1% 이상이어야 돼요. 근데 소액 주주 아무리 많다라고 해도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민연금공단, 현대차그룹,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 사실 여기 TF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소위 말해서 아마 그 현 정권과 뭔가 소통이 가능한 인사들을 주로 추천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 아까 말씀드린 대주주 자체들도 사실 약간 정권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곳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나중에 이 TF가 추천한 인물로 이사회가 구성이 되면 아니 이 인물들이 과연 우리가 흔히 원하는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가 거의 될 것 같다. 이런 사람이 안 올 수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특히 소액 주주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뭐 정권과 친한 사람이 오든 관계없잖아요. 주가가 올라주는 사람, 주가를 올린 사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주주들이 추천한 인사들은 주로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를 아마 대표이사로 앉힐 것 같다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 주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한다라면서 소액 주주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 KT 입장은 뭐냐면 우리가 소액 주주 의사를 반영 안 하는 거 아니야. 일단 급하니까 TF 먼저 구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소액 주주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여부와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TF가 구성되면 그 다음에 소액 주주 등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데요.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자, 나수지 기자.
네. 아까 그 일본 거래소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우리로 맞습니다. 따지면 이제 한국 거래소랑 비슷한 역할, 똑같은 역할을 하는 데인데, 네. 근데 거래소가 나서서 기업들한테 이거 주가 너무 저평가돼 있다. 네. 방법을 마련하라. 맞습니다. 이런 일까지 나온 거죠 지금? 굉장히 구체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도쿄증권거래소가 상장사 3,300곳에 네. 지금 너희 주가 수준이 왜 이렇게 기업 가치에 비해서 떨어져 있느냐. 네. 그리고 이거를 개선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으라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요구를 한 기업들은 이 주가 순자산 비율, 영어 약자로 하면 PBR, 네. 이게 한 배가 안 되는 기업들한테 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배가 안 된다라는 의미는 주식시장에서 평가받고 있는 회사의 가치가 회사가 가지고 있는 뭐 건물, 현금 이런 거 다 합친 순자산보다도 낮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차라리 지금 회사 해산하고 순자산을 그냥 주주들한테 골고루 나눠주는 게 주식 들고 있는 것보다 이익일 정도로 시장에서는 별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기업이다라는 의미인데요. 근데 일본 주식시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뭐 도요타 자동차, 미쓰비시 이런 기업들도 지금 PBR이 한 배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일본 증시 상장사 전체를 보면 PBR이 한 배가 안 되는 기업들이 전체 상장사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같은 기준으로 다른 나라 증시를 판단하면 미국은 이 비율이 5%, 유로스톡스에 포함된 주식, 그러니까 유럽은 2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거래소 입장에서 볼 땐 우리 주요국에 비해서 증시가 너무 저평가됐다. 그러니까 거래소가 나서서라도 기업들한테 주가를 좀 부양할 수 있는 이런 특단의 조치를 내건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단은 저평가돼 있다라는 건 일본 기업들 자체의 성장성이 떨어져 있다라는 그렇죠. 방증일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일단은 거래소가 이렇게 나서서 주가 부양을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요구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네, 그래서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주가는 시장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격, 그거를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평가를 한 건데 이걸 거래소까지 나서서 기업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하라라고 하는 게 약간의 비판의 여지가 있긴 한데요. 네. 근데 다만 그럼 일본 거래소가 왜 이렇게까지 할까, 좀 무리하게 할까라는 걸 살펴보면 지금 일본 정부가 볼 때 일본 가계자산이 너무 현금이나 예금에만 잠들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뭐 이것처럼 들릴 수 있긴 한데 주식시장, 일본 주식시장 매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일본 가계 금융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절반은 예금이나 현금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일본 국민들이 이렇게 주식에 투자를 안 하니까 뭐 주가가 저평가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본 정부는 가계자산을 지금보다 2배 정도 늘리자, 이걸 목표로 해서 슬로건이 저축에서 투자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축의 기대 수익률보다는 주식 투자에서 기대 수익률이 높으니까 이 잠들어 있는 예금이나 현금에 있는 이 자금을 주식으로 유도하려는 거고요. 그러자면 주식시장이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어찌 보면 일본 거래소가 좀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좀 강하게 주가 부양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주식 투자라는 게 이제 기업의 자본, 네, 이제 돈을 넣는 행위고, 기업으로 돈이 들어가면 또 생산도 늘어나고 그렇죠. 고용도 늘어나고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건데, 이게 사실 남일 같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코스피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보면 거의 뭐 전 세계 꼴찌 수준 아닙니까? 맞습니다. 디스카운트에서 엄청나게 심한데 맞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러니까 사실 PBR이 한 배보다 낮은 기업 일본 증시에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만만치 흔합니다. 않죠. 뭐 금융주 비롯해서 네. 대기업 지주사 주식들, 뭐 자동차 주식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산 가치를 주식시장에서 평가받지 못하는 주식들인데 우리 금융당국도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최근에도 기업 재무제표를 국제표준에 맞춰서 작성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내놓기도 했는데요. 네. 뭐 다른 것들도 많습니다. 뭐 우리나라 증시가 신흥국이 아니라 선진국으로 분류돼서 더 많은 자금 들어올 수 있도록 외국인들의 한국 투자 쉽게 하는 정책들 내놓고 있는데, 근데 애초에 한국이든 일본이든 이런 정책으로 주식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거였다면 네. 이렇게 쉽게 저평가되는 일도 없었을 것 같고, 오히려 희망은 이 앞서 KT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나라도 주주들의 입김이 좀 세지면서 기업들이 스스로 자본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배치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더 늘어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6503님이 조금 전에 제보를 하나 해주셨네요. 똑소리 나는 나수지 기자님, 미국 특파원 가신다는 소식 들었어요? 오. 축하드립니다라고. 야, 와, 어떻게 이렇게 정보를 본인이 소문 내고 다니는 겁니까? 관계자. 나수지 기자님이 네. 뉴욕 특파원. 아유. 그래서 오늘
성공예감 출연이 오늘이 네, 마지막이라고요.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유독 목이 많이 메인 것 같은데 네네네. 그동안 들어주셔서 청취자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저는 또 청취자로서 성공예감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뉴욕 그래서 가서도 현지 소식. 현지 소식, 좋은 네. 소식 많이 들려주세요. 네, 특파원으로 활동하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작가님이 연락드릴 겁니다. 오늘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기자 마지막까지 수고 정말 많으셨고요. 알고란의 고란 경제전문기자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판촉물 전문 그룹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튜브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 보내주고 계시고 경제 퀴즈 상식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1358님이 정답 맞춰주셨고요. 자본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사라진 전자회사 정립전자 오프닝 때 말씀드렸는데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출발해 주시니 이대호님의 진정성 있는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처음엔 제가 이 마이크 잡았을 때 진행자석에 앉았을 때 잘하나 보자 이렇게 봤는데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그러셨을 거예요. 저놈 저거 이제 실수 하나 보자.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근데 오늘 경제 퀴즈 상식 퀴즈 정답도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해서 연체했다가는 이 점수가 깎이거든요. 그래서 방송이나 신용도나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땡땡땡땡 네 글자. 옛날에는 신용 등급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점수화 되어 있죠.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고 계시고요. 6252님이 성공하세요. 두 마리 큰 호랑이님. 이대호를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의 커피 쿠폰 점수는 얼마인가요? 라고. 6252님은 6252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백성식님은 시아준수라는 오답을. 그리고 김성수님이 돈 5점수? 이거 무슨 뜻인가요? 이거 오답을 보내주셨는데 본인이 크크크크 웃으세요라고. 웃기지는 않습니다만 웃긴 현상이 생겼거든요. 유종선님이 돈 5점수라고 똑같이 써주셨어요. 아마 이분들이 KBS 콩으로 채팅창에서 컨닝을 했는데 오답을 컨닝하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거 또 어릴 적에 이제 컨닝 하다가 진짜 공부 잘하는 친구 거를 봐야 되는데 김성수님, 유종선님 어찌됐든 간에 커피 쿠폰 나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9730 혹은 KBS 콩 이렇게 열려 있고요. 컨닝도 하실 수 있는 KBS 콩입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4.2% 나왔죠. 6%대, 5%대보다는 많이 낮아졌습니다만 그래도 장바구니 물가 보면 이게 내려가고 있다는 게 체감이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1+1 행사 상품, 초저가 상품 찾게 되는데요. 특히 PB 상품이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해서 손이 좀 많이 가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괜찮은 건지 이게 또 미래에는 어떻게 변할지 살펴볼게요. 단국대학교 경영학부의 정연승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도 PB 상품 혹시 많이 구입하세요? 네, 저희 집사람이 네.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저렴하니까 또 상품도 네네. 다양해졌고. 네. PB 상품들 최근에 어떤 것까지 또 나오고 있을까요?
네, 뭐 PB가 원래 이제 그 우리나라의 대형마트에서 이제 출시가 됐는데 네. 최근에는 편의점, 뭐 온라인 쇼핑몰, 뭐 여러 가지 업체에서 PB가 많이 출시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종류는 보니까 원래는 뭐 음식 그 식품이나 뭐 생필품 쪽이었는데 요즘은 보니까 뭐 소형 가전제품까지도 나오고 또 화장품이나 뭐 호텔의 침구 같은 아주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좀 인상적인 거는 최근에 편의점 보니까 네. 그 편의점에 뭐 크림빵, 뭐 그다음에 정류주 이래가지고 최근에 굉장히 가성비와 또 아주 좀 차별화된 제품들 이런 좀 재밌는 제품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편의점 자체 브랜드 소주, 뭐 빵 이런 거 진짜 뭐 줄 서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유통업체들이 PB 상품을 또 이렇게 열심히 만드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수익성이죠. PB 제품 자체가 이제 유통업체 입장에서 수익성을 좀 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마진이 좀 커지는 그런 제품이고요. 그래서 PB 지금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시장이 많이 성장하고 있고, PB를 만드는 독립적인 법인을 만드는 온라인 회사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PB를 만들면 우리 유통업체의 그 독특한 PB를 좋아하는 고객들을 우리 고객으로 묶어둘 수 있는 그런 충성 고객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PB가 네. 그 내셔널 브랜드라고 하는 그 제조업체, 유명 제조업체 브랜드들하고 함께 이제 제품의 다양성을 좀 제공할 수 있죠. 그래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다른 데 가면 똑같은 제품만 있는데 여기 오니까 좀 색다른 브랜드, 색다른 종류들이 있구나. 이런 또 여러 가지 좀 효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새로움도 주고 가격도 저렴하고. 네네. 근데 일단 저렴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기는 한데 그러면 네. 어디에서 그 원가를 줄일 수 있는 걸까요? 어디에서 어떻게? 예, 그러니까 PB의 어떤 그 생산되는 그 프로세스, 밸류 체인을 좀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제조 경비가 일부 좀 절감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PB 자체가 제품의 핵심 기능에 좀 집중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제품의 핵심 기능을 그 강조한 그런 제품을 아주 좀 원가 효율적으로 만들면서도 인쇄비, 포장비 같은 걸 좀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제조 경비가 절감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보통 그 제조업체들이 브랜드를 만들면 광고하고 판촉비가 많이 듭니다. 네. 근데 이게 PB는 유통업체들이 바로 매장에 전시하고 유통업체들이 그냥 판촉을 거의 해주기 때문에 그 광고 판촉비가 또 상당 부분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조 경비의 절감, 광고 판촉비의 절감, 또 물류비의 약간의 효율성 이런 것들 때문에 비용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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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PB 상품은 이제 프라이빗 브랜드라고 해서 뭐 자체 상품 또 이렇게 좀 순화를 할 수는 있을 텐데 원칙에 예. PB 상품이라 많이 쓰이다 보니까 우리도 이게 또 입에 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소비자분들의 이제 정보를 좀 드리는 차원에서 실제 네. 브랜드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피코크 우유, 뭐 노브랜드 우유 이거는 매일 우유를 만드는 매일 유업에서 제조를 하고 있고 또 노브랜드의 라면 한 그릇 같은 경우에는 뭐 왕뚜껑 라면 이런 거 만드는 팔도에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제조사에서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근데 가격은 네. 뭐 20% 이상 싸다. 그러면 혹시나 맛이나 네. 혹은 성분이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제가 조금 전에 그 제조 비용을 조금 절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 제조 비용 절감은 핵심적인 기능이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조 비용 절감이라는 게 뭐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절감하는 거고 네. 또 품질도 소비자들이 느끼는 핵심적인 기능은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사실 품질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만약에 품질에 어느 정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은 네. 그건 아마 소비자들이 더 낮은 가격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 수준 이상의 품질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또 있기 때문에 네. 그 소비자들의 취향을 맞출 수 있는 제품 라인업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또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 PB 상품은 일부러 포장을 더 간소하게 하는 것도 있고 또 반대로 고급화해서 네네. 나오는 PB 상품도 있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기존 제조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유통회사들이 자체 브랜드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조사랑 또 경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반갑지만은 않을 텐데요. 예,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유명한 그 제조사 브랜드들 뭐 아시다시피 농심이라든지 뭐 CJ 제일제당이라든지 여러 업체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기업들이 PB 제품을 잘 안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사 브랜드가 워낙 브랜드가 좋고 네. 또 자사 브랜드를 통해서 매출이나 시장 점유율도 많이 가져가고 있고 이렇게 굳이 잘하고 있는데 굳이 PB를 통해서 그걸 분산시킬 이유는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제조업체 브랜드들은 제일 중요한 게 이 브랜드 이미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좋은 브랜드에 대한 그 가치를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브랜드를 굳이 유통업체한테 넘겨서 유통업체 브랜드를 키워줄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중소 제조업체들 그리고 뭐 업계에 한 2, 3위 정도 되는 업체들 그런 업체들이 만약에 그 시장에서 경쟁을 하려면 네. 큰 기업들하고 경쟁해서 경쟁력이 좀 약하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이제 유통업체에 그 PB 제품을 납품함으로써 물량도 확보하고 또 안정적으로 이제 수익을 유지하면서 또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걸 통해서 생산력을 키워서 또 내셔널 브랜드로 제조업체 브랜드로 또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PB를 계속 생산하면 제품에 대한 기획력이나 브랜드 자산을 자기가 소유할 수 없고 유통업체로 넘겨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협상력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런 판단하에서 네. 이게 PB를 좀 꺼려하는 그런 요인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네. 햇반이라는 브랜드가 강력한 CJ 제일제당은 그 즉석밥 PB 제품 안 만들고 근데 상대적으로 네네. 2등인 오뚜기밥 만드는 오뚜기에서는 PB 상품을 또 열심히 만들고 있겠고요. 예, 기업마다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전략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제조사 입장에 대한 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조사 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 마진 떨어지거나 조금 아니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라도 유통사 손을 잡고 같이 PB 제품을 만드는 게 최선일까요? 어떨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요. 네. 일단 제조사 입장에서는 유통사에 비해서 떨어지는 게 뭐냐면 시장에 대한 어떤 정보 또 시장에서 어떤 수요가 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죠. 네. 하지만 유통업체는 자기 매장에서 또 자기 판매처에서 소비자들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 지금 잘 팔린다. 어떤 제품이 앞으로 수요가 있을 거라는 걸 예측이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유통업체하고 같이 손을 잡으면 결국 그런 수요 예측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고 네. 또 그 물량을 어느 정도 규모 이상으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사실 유통업체 손을 잡았을 때 여러 가지 이득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마진은 작지만 물량이 크기 때문에 전체 수익 금액은 좀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장점이 있지만 또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PB 제조사는 어쨌든 저가에 납품을 해야 되고 또 뭐 만약에 시장에 어떤 그 원재료 가격이 원재료 값이 올라도 가격을 바로 올리기가 힘들고요. 네. 유통업체는 협상을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자기 자신의 브랜드를 못 키우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는 좀 불안한 그런 입장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제조사 입장에서 보면. 근데 네네. 앞으로 이제 PB 상품 이 시장이 이제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변화할지 트렌드나 전망 마지막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해외 시장에서는 사실 PB가 우리나라보다도 비중이 더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앞으로도 계속 더 비중이 커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또 최근에 이런 전반적으로 물가가 많이 상승하고 여러 가지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PB를 통해서 소비자 물가가 좀 안정되는 그런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중요한 거는 소비자에게 불편이나 소비자에게 혜택이 반드시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PB를 통해서 가격 플러스 좋은 품질의 또 서비스를 통해서 소비자 혜택이 증가되도록 유통업체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신경 써서 해야 되고 네. 또 제조업체들은 유통업체의 관계에서 또 자신의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내셔널 브랜드를 통해서 PB 못지않은 그런 품질과 훨씬 더 나은 브랜드 이미지 이런 걸 제공해서 유통업체 대비 제조업체의 강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하면은 전체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소비자들 혜택도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단국대 경영학부 정연승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 아까 이제 오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도노 점수라고 보내주신 분들 이거 찾아보니까 단박에 깨닫는 점수, 점진적인 수행, 이 불교의 방법론이라고 하네요. 제가 수행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852 하나님이 오늘은 정답 유출하는 실수하지 마세요라고 보내주셨고요. 2884님은 이대호 기자는 왠지 이 땡땡땡땡이 높을 것 같아요. 목소리에서도 신용이 느껴집니다라고. 예전에 어떤 선배가 방송을 제일 잘하는 기자는 거짓말도 진짜처럼 말하는 게 방송 진짜 잘하는 거라고. 여러분과 계속 소통할게요. 그리고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는 사이에 계속해서 저희가 커피 쿠폰을 쏴드릴 분들 또 찾고 있겠습니다.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들은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2.6% 성장한 한국경제가 올해 1%대 성장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년에도 잠재 성장률 수준인 2%대 복귀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제시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자동차, 2차 전지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반도체 등 수출에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로소득 상위 0.1%에 해당하는 직장인의 근로소득이 중위소득자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고소득자와 중간소득자 간의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상위 10%가 전체 근로소득의 30%를 넘게 차지할 정도로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 수는 12,084명으로 일주 전보다 1,000여 명 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36명, 하루 새 사망자는 13명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전부터 뭔가 평균적인 것, 표준화된 것 참 많이 좋아했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른바 9to6, 9시 출근, 6시 퇴근. 이렇게 근무 시간 지키고 때 되면 사원에서 대리로, 과장, 부장으로 이렇게 직급을 거치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표준화가 될 수 있겠죠. 또 조직 내에서도 튀면 안 되고 그 안에서만 어울려야 되고. 그런데 지금 시대에 과연 이런 표준화가 정답일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공학개론에는 김나희 커리어 엑셀러레이터와 함께 표준화와 개인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김나희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그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표준화된 그 규격에 따라서 직장 생활하는 게 네. 안정적이고 혹은 이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네. 개인화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이제 아무도 저희가 평생 직업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는 한 회사에서 평생 일할 것이라는 그 생각을 아예 접으시는 것이 저는 오히려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많은 분들께서 은퇴할 때까지 이제 12번 이상은 자리를 옮긴다고 하고요. 인간 수명이 100세를 넘어서 130세를 사는 시대가 됐다고 하는데 기업의 수명은 어느 정도나 될까를 생각해 보면 2027년에는 12년 정도로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업의 수명이 인간의 수명에 비해서 훨씬 줄어드는 시대에 우리가 표준화의 길을 가는 것이 맞느냐 하는 의문을 한 번쯤 가져보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오히려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산업화 시대에서 사실 대량 생산이나 시스템으로 갔을 때 일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었는데 네. 이제는 개인의 취향과 관점이 일이 되는 시대다라고 보시는 게 더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직장도 없고 표준화에서 그렇죠. 이제는 개인화로 시대가 변하고 있다.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좀 일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도 많이 달라졌죠?
네, 예전에는 그 표준화의 시대에서 우리가 한 회사에 가서 말씀 주신 것처럼 9to6를 했다고 하면 이제는 뭐 재택근무하는 회사들도 되게 많아졌고요. 네. 옆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지 그 사람이 퇴근할 때까지 내가 버티는 게 아니고 내 할 일 다 했으면 네. 가는 시대가 되기도 했고 워케이션이라는 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한 회사에서 사무실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강릉, 뭐 제주도 이런 데에서 일을 하면서 휴가를 즐기는 그냥 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다양한 근무 형태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뭐 프리랜서 이런 분들 일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IT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 산업화 시대에서 지금 지식 서비스 경제로 옮겨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개인들도 이제 뭐 개성이 더 강해지고 MZ 세대들도 많아지고, 근데 개인들의 어떤 니즈는 이렇게 성향은 바뀌고 있는데 기업 문화 자체도 같이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시대가 변화할 때 개인의 일이 달라지려면 네. 저는 일터의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기업 교육들을 하면서 이렇게 배서 보면 아직까지도 70년대인가? 싶을 정도인 곳들도 있고요. 네. 70년대의 대표적인 경우는 이런 거죠. 옆자리 부장님이 임원분이 퇴근하지 못하면 나도 퇴근하지 못하는 것, 자리를 오래도록 지켜야 일을 잘하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것, 누가 퇴근을 늦게 해야 더 잘하나 하는 것들이 그런 예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IT 회사나 그런데 이런 곳들을 가보면 아무도 출근하지 않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100% 재택이어서 사무실이 원래 직원 수보다 사무실의 자리가 훨씬 적더라고요. 네. 출근하는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일하는 환경이나 모습이 되게 다르게 다양해지고 파편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ICT 기업이나 지식정보 기업들이랑 전통적인 제조업 현장은 또 기업 분위기나 환경이 또 다를 수밖에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개인 스스로도 조금 개성에 맞게 또 능률을 높이는 노력도 좀 필요하기는 한데, 또 한편에서는 이게 또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은 좀 쉽지가 않을 텐데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거는 그래서 개인 혼자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개인이 혼자 의견을 피력하셔서 바꿀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이 일하는 환경의 변화는 리더분들부터 바꿔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솔직히 뭐 팀장님들은 출근해 계시거나 이유는 임원분들이 대면으로 보고받는 거를 훨씬 좋아하셨기 때문인 건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꼭 얼굴 보고 일을 해야 하나, 일은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중요한 거니까 어디에서 일하든 지금 일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요즘에는 디지털라이제이션 되면서 이메일이나 뭐 메시지나 슬랙 같은 거를 이용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좀 더 일하는 다양성을 좀 폭넓게 리더부터 변해야 한다는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게 이제 밑에서 바라볼 때는 우리 좀 부장님도 MZ세대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요즘 나오는 이제 신규 문물들을 좀 같이 써줬으면 좋겠고 한데, 그 중간 관리자나 리더들이 잘 안 변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저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뭐 MZ세대 분들 입장에서 우리 부장님은 왜 저러지, 임원분은 왜 저러지 답답해할 게 아니라 그들이 쓰는 시스템이나 뭐 요즘에 예를 들면 뭐 노션이나 이분들은 다 일을 구글 스프레드 시트나 구글 문서 같은 걸로 일을 하지, 한글 문서나 뭐 파워포인트나 이런 걸로 문서 작업하지 않는 시대들이 됐거든요. 그리고 회의도 뭐 다 그거를 누군가가 기록하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그냥 녹음시켜서 텍스트로 풀어갈 수 있는 것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도구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좀 알려주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서로가 서로를 탓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윗분들은 내가 새로운 것들을 배워야지 하셨으면 좋겠고, 또 좀 저연차 분들은 요즘에 나오는 새로운 시스템이나 능률적인 효율적인 도구들을 위에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사실 조직에서 팀으로 일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니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가 될 수 있을까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이제 뭐 회사를 바꾸는 건 사실은 이제 어렵고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겠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표준화된 모습에서 벗어나는 좀 꿀팁 같은 게 있다면, 쉬운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저는 거기에서 먼저 한번 시작해 볼 것은 여러분들께서 회사 다니시면서 내가 아무 제약 조건이 없으면 뭘 하고 싶지와 관련된 나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퇴근하시고 나면 아무래도 좀 예전보다는 시간이 많아지셨잖아요. 옛날에는 야근이 미덕이었으면 지금은 일의 결과를 잘 내는 사람이 미덕이 되었으니까 6, 7시 이후에 내 시간이 있을 때 나만의 덕질을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걸 해야 돈이 되나? 뭘 해야 돈이 되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시간과 에너지를 내가 좀 좋아하는 일에 쓰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게 지금 일이 되는 세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과연 무엇을 좋아하지? 뭐 러닝을 좋아하신다고 하면 그 러닝 크루를 모집해서 돈이 되는 비즈니스로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책 읽는 거를 좋아하신다라고 하면 같이 책 볼 사람들을 모집해서 시작을 하시다가 그 커뮤니티가 또 돈을 받는 커뮤니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침에 우리 한번 일찍 일어나 볼까? 미라클 모닝 같이 하는 모임을 또 만드실 수도 있는 거고, 나의 덕질이 일이 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찾아보시되 일단 내가 먼저 좋아하는 것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를 저는 제일 추천드려요. 나만의 덕질, 그러니까 취미가 특기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또 네. 새로운 뭐 투잡이 될 수도 있고 맞습니다. 기회를 찾아야 된다. 네. 근데 대부분 다 일로만 많이 접근하시더라고요. 일 말고 나만의 취향, 나만의 취미를 찾는 것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요. 네. 네. 김나희 커리어 엑셀러레이터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문자 메시지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0513님이 정답 맞춰주셨고요. 잘 쌓고 있다가 최근에 급하게 돈을 빌려 썼더니 금방 떨어지더라고요. 이 점수를 쌓기는 힘든데 이게 참 올리기는 얼마나 힘든데 내려가는 건 너무 빠르네요. 이렇게. 6466님이 대호 형님, 저는 이게 낮아서 도저히 정답을 모르겠습니다. 그냥 커피 좀 주세요. 이대호의 성공예감 화이팅. 고맙습니다. 6466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홍순자님은 평생 점수와의 전쟁이네요 라고. 네.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은 살면서 1등급 맞아본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이제는 이제 등급제가 아니라 점수제로 바뀌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부 마칠 시간이고요. 저희 잠시 후에 뉴스 듣는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분의 재미있는 오답도 정답도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2부 때는 핀테크 시장 조금 더 공부해보는 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시 5분 2부 때 돌아오겠습니다.